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NH농협은행이 3년 3개월 만에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자본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여신 확대 등 중장기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룹 행보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HY가 유산균을 앞세워 B2B 사업과 수출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업인 발효유 사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보관입니다. 한화큐셀이 미국의 세액공제 축소 기조에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NH농협은행이 자본 적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 확장을 위해 3년 3개월 만에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자 이익 악화로 지난해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는 매년 은행 순이익 절반 수준을 배당하면서 부담이 상당합니다. 농협은행은 올해 디지털 금융 강화와 기업 여신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 이사회가 지난 22일 보통주 784만 3,137주를 주당 5만 1,000원에 발행해 총 4천억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신주는 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NH농협금융지주가 전량 인수하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9일입니다. 농협은행의 유상증자는 2022년 2월 1조 2천억 규모 주주 배정 증자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농협은행의 이번 유상증자는 자본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여신 확대 등 중장기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분기 NH농협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7,140억 원, 핵심 자회사 농협은행은 5,54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이자이익 부문을 보면 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1,324억 원 감소했고 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370억 원 줄었습니다. 이미 은행은 이자이익 악화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은행의 1분기 연체율은 0.65%,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56%로 각 부문 모두 4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비이자 이익을 늘리고 자본 적정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배당금도 큰 부담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농협금융 정기검사 발표 당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없이 매년 대주주의 거액을 배당해 자체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2021년 7,400억, 2022년 8,650억, 2023년 8,700억, 지난해 8,900억으로 매년 늘고 있고 농협 경제사업 지원 목적 3,000억대 농업지원 사업비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협은행 한 해 당기순이익 절반이 중앙회로 유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습니다. 현재 농협은행은 디지털 금융 강화와 기업 여신 확대, 자산관리 강화에 사활을 걸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룹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타이어의 향후 행보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조현범 한국행컴퍼니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가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그룹 경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는 계열사인 한국 프리시전웍스를 부당 지원하며 타이어 몰드를 시가보다 비싼 값에 매입해 한국 타이어에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행위. 검찰은 이 일련의 행위가 조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 돈 약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현대차 협력업체 리한에 별다른 담보 없이 50억 원을 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그룹 경영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실제로 조 회장이 직접 주도해온 한온 시스템 인수 등으로 그룹은 최근 타이어 배터리 중심 구조에서 열관리 공조 시스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재계 30위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총수 공백이 현실화되면 조 회장이 공언한 한온 시스템 정상화 로드맵, 그룹 차원에서 처음 시도한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털 설립 등 신사업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선고를 앞둔 최근에도 조 회장은 활발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그룹의 중장기 방향과 조 회장의 리더십 지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HY가 최근 유산균을 활용한 B2B 사업과 해외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업 부진과 자회사 적자로 2년 연속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국내 발효유 시장의 강자인 HY가 유산균을 앞세운 B2B 사업과 전략 상품을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업 부진과 자회사 적자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HY의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6,82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645억 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특히 종속회사들의 실적 부진에 같은 기간 지분법 손실만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기기도 하면서 수익성 재고가 시급한 상황. HY는 지난해 말 기준 애니능률, 제이레저, 싱크서지컬 등 총 16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0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업인 발효유 사업 특성상 내수 의존도가 높아 사업 다각화를 꾀했지만 이마저도 잘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본업인 발효유 사업도 흔들렸습니다. 개별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4.7% 감소한 1조 355억 원, 영업이익은 14.9% 줄어든 582억 원에 그쳤습니다.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가 한계에 부딪히자 HY는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 제품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은 지난해 9월 중국 온라인몰에 입점하면서 국내 발효유 제품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올해 2월에는 북미 최대 아시안마트 체인인 H마트의 입점을 시작으로 미국 수출도 본격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Y는 종근당 건강 등 다른 기업의 주력 강점인 유산균 원료를 공급하는 B2B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나 판촉비 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업과 투자 모두에서 고전하고 있는 HY. 오랜 노하우를 가진 유산균 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이 미국의 세액공제 축소에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태양광 사업 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한화큐셀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화큐셀이 미국의 IRA 세액공제 축소 법안 추진에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의 생산세액 공제와 투자세액 공제를 조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안은 2028년 이후 2031년까지 매년 20% 축소돼 2032년 폐기되는 것이었지만 3년 당겨 2029년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됐습니다. 세액공제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법안이 발효된 뒤 설비 건설에 돌입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착공된 설비는 2028년까지 가동해야 합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치도 제외되고 미국에서 태양광을 생산하면 주어지는 첨단 제조 세액공제 소멸 시기도 당겨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일은 7월 중이 될 전망입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여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솔루션은 큐셀 조직을 정비하며 힘을 싣고 있던 상황.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솔라허브 구축 등 사업 방향을 유지하되 미국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코레일의 안전 경영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문희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는 줄었지만 고객과 근로자의 사망자 수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경우 한 사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코레일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한문희 사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2등급, 그리고 지난해엔 한 단계 상승한 D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낙제점 수준입니다. 올해도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한 사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2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문희 사장은 2023년 7월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이후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는 감소했지만 고객과 근로자 사망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철도 사고는 35건으로 전년도보다 9건 줄었고 운행 장애도 87건으로 4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사상자 수는 24명, 근로자 사망자는 3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했습니다. 재무 상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260%, 전년도보다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문희 사장 체제에서의 첫 평가는 지난해인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평가에서 코레일이 어떤 성적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뮤직 서비스도 함께 구독해야 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자진시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만 구독 가능한 단독 상품을 출시하고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업계에선 여전히 반발이 거셉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뮤직을 끼워 팔던 구글의 자진시정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이 제안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구글 코리아가 신청한 동의 의결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 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여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8년 광고 제거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출시하며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하게 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그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했던 겁니다. 이 덕에 구글은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업체들이 주도했던 음원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나가 1위 사업자에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2023년부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거래 강제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2년 만에 제재가 아닌 자진시정 처리로 종결된 겁니다. 구글은 자진시정 방안으로 광고 제거 서비스만 단독으로 구독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 출시하고 300억 원가량의 상생기금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 처리에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7년간 구글의 끼워 팔기 행위를 방치한 공정위가 미국 정부와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자진 시정으로 조사를 종결하며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또 상생기금 지원 대상 역시 의문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구글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산업 및 아티스트 지원 등의 지원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정작 끼워 팔기 행위로 그간 경쟁에서 피해를 본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아티스트 마케팅 지원에 상생기금이 쓰일 경우 사실상 유튜브에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기 K-팝 아티스트와 연계된 마케팅에 상생기금이 활용될 경우 뮤직비디오, 무대 영상 등 관련 영상의 트래픽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다시 유튜브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는 BTS, 블랙핑크 등 대형 국내 아티스트들이 완전체 활동을 앞두고 있어 유튜브 입장에서 상생기금을 집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금융당국이 현대카드에 카드론 구조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카드론 총량은 작지만 고위험 대출이 집중돼 있어 향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약 5조 7천억 원. 카드론 잔액이 8조 원대에 달하는 신한카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업계 평균 증가율을 3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카드론 총액은 작지만 증가 속도는 업계 최상위권.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된 고위험 대출의 비중이 당국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경영 유의사항 8건과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카드론 내 저신용자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의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향후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카드는 전체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카드론의 구성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량보다 질, 겉보다 안을 본 셈입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불과 3개월 만에 11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카드론 규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현대카드를 정조준한 배경은 위험한 카드론 구조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감독당국이 단순한 카드론 총량보다 구조에 주목하는 기조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미국 증시가 관세 충격을 회복하면서 회복세에 접어들자 국내 투자자들도 발길을 다시 미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략은 뚜렷하게 바뀐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충격으로 한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던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 긴장 완화로 연초 수준으로 회복하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순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일 5,868.55로 시작한 S&P 500 지수는 2월 중순 6,144.15까지 올랐다가 4월 중순 5,000선이 깨졌습니다. 이후 중국과 90일 동안 관세 전쟁을 휴전하면서 연초 수준인 5,800선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셀 아메리카에 나섰던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지난 23일 기준 1,17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 기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 같은 날과 비교해도 12.3%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3월 965억 달러, 4월 1,048억 달러 등에서 주가 회복을 기대하며 매집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다만 투자 전략은 달라졌습니다. 레버리지에 집중했던 초고위험 투자 성향에서 배당주와 국채 상장지수 펀드 투자를 늘리는 식의 변화입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을 비교해보면 지난달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가장 많이 담았고 나스닥 100을 3배로 쫓는 ETF와 테슬라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가 각각 3위와 6위에 오르며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반면 이달 들어서는 2위와 3위에 만기 20년 이상 장기 미국 국채 가격에 베팅하는 ETF가 이름을 올렸고 대표 배당 ETF인 슈드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미국 시장 ETF에도 60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신규 유입액이 몰리자 추세적인 강세 전환을 기대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도 오늘 미국 슈드 투자 전략을 접목해 장기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라이즈 미국 고배당 ETF 모아드림 펀드를 출시하며 서학개미 매수세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해 만든 뮤즈가 지난해 매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물 그대로를 본뜬 재현품에서 벗어나 실용성을 갖춰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샵에서 판매 중인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트는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 향연도에 등장하는 취객선비 3인방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가운 음료를 따르면 유리잔 겉면에 그려진 선비 얼굴이 빨갛게 변합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해 만든 뮤즈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는 2023년 12월 출시 후 1년 내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누적 매출 15억 원을 올렸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뮤즈가 지난해 매출 212억 8,400만 원을 달성하며 2022년 1월 론칭한 이후 매출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65억 9,100만 원에서 2022년 116억 9,200만 원으로 100억 원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인 2024년에는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물관 유물을 활용한 상품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른 일반 굿즈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브랜드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54%를 차지한 연령대는 2030 세대인데 이렇게 뮤즈가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은 이유는 단순한 재현품에서 벗어나 실용성을 갖췄기 때문.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아주 실용적인 면에서도 되게 뛰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뮤즈는 공모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품절 대란이 났던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부터 석굴암 조명, 신라의 미소 소스볼 세트 등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공모를 하게 됐다며 대다수 참여 창작자나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들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사이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 우수상품전에 참가해 일본 현지에서 최초로 뮤즈를 선보였는데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에도 입점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에서도 뮤즈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스복합 발전소 2곳에 주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설계, 조달, 시공 합작사와 가즐란2 확장 발전소, 하자르 확장 발전소에 스팀 터빈 및 발전기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프로젝트를 합한 계약 금액은 3,400억 원 규모입니다. EPC 합작사는 스페인과 이집트의 최대 건설사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오라스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스 복합 발전소는 모두 수도인 리야드 북동쪽 약 400k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 2,900메가와트급 설비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계약에 따라 두 발전소에 스팀 터빈과 발전기를 각 2기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품질 제품의 적기 납품으로 고객 신뢰를 더욱 높이고 예정된 후속 사업 수주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